오늘 사회를 맡은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 자아입니다. 저희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기획을 하기도 했고 홍보를 좀 늦게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우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평일 정신없는 홍대에 저녁에 와주셔서 특히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영의 의무를 준비한 간단한 간식을 짧게 설명드리면요. 수박 모양의 백설기가 아니죠. 수박설기와 레몬 음료가 있는데요. 저 레몬 음료는 레몬 나나라고, 나나가 아랍어로 민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여름에 즐겨 마시는 그냥 길거리에서 쉽게 마실 수 있는 식혜 같은 그런 음료입니다. 그래서 각종 민트를 갈아서 레몬과 설탕과 넣고 만드는 레모네이드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름에 걸어 다니면 그냥 무료로 웰컴 드링크라고 주실 정도로 아주 그런 환대 드링크입니다. 그리고 저 수박 모양의 설기는 그 팔레스타인의 국기 색깔이 4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흰색,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서안지구 등등을 점령했을 때 당시 그곳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상징하는 모든 색깔을 국기 혹은 국기 색깔을 사용한 그림 등등을 모두 다 밴하는, 그러니까 모두 다 막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투옥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된 팔레스타인인들은 저항의 의무로 수박을 썰어서 갖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수박조차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의 수박을 빼앗아서 던져버리는 신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떤 의미 있는 간식을 준비할까 하다가 여름이기도 해서 팔레스타인을 상징하는 수박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소포장된 백설기를 준비했으니까요.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은 꼭 가져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여름의 저항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저희는 세 가지 같은 주제로 3명의 패널이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3분의 연사는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의 하바라 연구원, 그리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병약핑 활동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할 분이 가자지구의 연구원이자 활동가인 아즈마 아부 메지에드 선생님이신데요. 저희가 오늘 모두 다 기후, 정의, 식민주의 이런 키워드를, 또 특히 마지막 가자지구 선생님께서는 젠더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런 의미의 세미나들, 발제들 함께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질문은 새 세션이 마치고 나서 한 번에 무엇을 할 예정인지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애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하바라 연구원께서 기후 식민주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후정책연구소의 하바라 연구원이고요. 저희 이제 연구소 사무실을 같이 쓰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와 인연이 되어서 이런 이번에 기후 위기와 기후 식민주의라는 주제로 강의를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약간 통론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얘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동양핑님하고 아스마님이 그 실질적인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후 식민주의 설명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후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기후 위기가 식민주의 그리고 그린워싱까지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는지 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의 현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연사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정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기후변화가 요새 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모습들을 한 슬라이드에 담아봤는데요. 빙하가 녹는 곳도 있고, 이제 1년 동안 계속되는 산불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사마귀 때가 아니라 저 곤충떼들이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가지고
식량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풍수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사막화들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네. 그렇다면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한 30년 넘게 이제 과학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이제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에 이제 IPCC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간이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모두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봐주시면요,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씩 상승한 상황이고요. 인간의 이제 산업화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라는 것이 정말로 모두의 책임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의 책임은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세계 평균이 4.8톤일 때 사우디라던가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까지도 상당히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누가 배출했느냐를 국가별로 나눠본 건데, 미국이랑 유럽이랑 중국, 인도 이쪽이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인도가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으로 많이 지목이 되고 있지만, 이 옆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이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 같은 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가 이제 이게 이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들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빨간색이 더 진한 빨간색일수록 많이 배출을 한 국가인데, 반면에 이 그래프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입냐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죠.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들이 가장 적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배출한 국가들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여기서 보시면 좀 이게 과연 기후변화가 공평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기후변화가 가지고 오는 위기는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그 위기들이 이제 결국 기후 재난이라던가 기후 난민까지 일으킬 수 있는 건데요. 이 사진은 2003년부터 2010년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제 가뭄으로 식량 부족을 겪고 지역에서 이제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이제 종족 분쟁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난민이 발생한 사진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기후 난민으로서 이제 이렇게 바다에 떠밀려 와서 아이가 죽어 있는 모습,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장 되게 이슈가 많이 했던 사진이죠. 그리고 이 옆에 사례도 시리아에서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물이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식량 부족까지 나타나면서 내전으로 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아즈마님이 더 설명드릴 거지만 여성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기후 재난이라는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요. 기후 재난에서 이제 사망률이 여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은 여러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신체적으로 조금 취약한 것도 있겠지만 재난 상황에서 여성들이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역할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다라는 사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농업의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물을 구해오는 것도 여성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이제 특히나 더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기후 재난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 약간 봉쇄가 되는 상황이 온다거나 했을 경우에 젠더 기반한 여성 폭력도 증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을 극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회복을 할 때도 회복의 역량조차도 여성이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후변화는 정의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는 지구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불평등한 영향과 피해는 사실상 역사적이고 제도적 불평등이 요인입니다. 결국 이거는 다 이제 모든 불평등이 교차해서 사회 정치적인 요인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불평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환경정의 혹은 기후정의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불평등이 기후위기나 아니면 주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오염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더 피해가 증폭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단어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식민주의는 무슨 관계며 또 어떤 그린워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사실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것이 식민주의인데요. 전 세계에 이제 기후 위기로 몰아넣은 식민주의적 시스템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표로 간단히 적어봤는데요. 식민주의 기반에서 주변 환경과 밀접하고 섬세한 관계를 맺고 있던 토착민들이 토지를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파괴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토지의 지속 가능성에 상관없이 무분별한 개발과 착취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기후변화는 또 전 지구 중의 평균 온도를 올려서 기후가 급진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결국은 인류를 포함해서 이때까지는 5번째 대멸종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6번째 대멸종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에 비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지수처럼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 쪽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가 더욱 큽니다. 네, 여기서 다시 이제 식민주의가 발목이 되는 게 기후식민주의인데요.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패러다임에 오히려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유럽이 현재 이제 막 앞장서가지고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은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의 명목 아래 기존 식민주의 피해자들은 사회발전의 기회를 잃는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개도국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을 이렇게 물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개도국조차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역량이 경제적인 능력이 좀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기 때문에 역량이 감소하면서 피해와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선진국에서 그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 선진국 내 안에서의 이제 배출원들을 외부로 전가하면서 탄소 배출원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양상도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주의로 기후변화가 일어났지만 다시 기후식민주의로 돌아가서 이 똑같은 이 악순환의 고리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제국주의가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탄소사회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는 또 기후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식민제국주의의 역사, 국가 간 경쟁과 기업활동, 신자유주의, 정치, 개인적 사회적 심리, 기후행동의 사회문화적 장벽 같은 것들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후위기는 구조적인 틀 자체가 서구의 식민제국주의와 함께 형성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기후식민주의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면요. 크리스토프 레만 수터라는 학자가 이제 기후식민주의를 중단하라 이런 논문을 내면서 이제 처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불을 창출해낸 개발 모델에 기후 위기의 원인이 숨어져 있고, 그런데 이러한 개발 모델은 저개발 국가를 희생시켜야만 가능하다라고 꼬집고 있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부유한 나라들은 생태 발자국을 더 적게 남기는 나라에게 부담을 외주화한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분의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이 똑같은 논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기후 식민주의라는 것이 이제 사용 지역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외주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주민들을 통제하고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후 위기의 이제 원인과 결과적인 구조를 인식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이 좀 기후 식민주의에 좀 주의해야 할 점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토착 인구를 희생시키면서 토지를 녹화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건설하는 행위가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혹은 아파르테이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후 식민주의나 녹색 식민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뒤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글래스고에서 이제 기후 식민주의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중국, 인도, 베트남, 에콰도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제 22개 국가들로 구성된 이 LMDC라는 이제 그룹에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것이 탄소 식민주의를 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다른 이제 좀 보편적으로 기후 식민주의의 양상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열대우림을 개발도상국에 가서 이제 선진국들이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제 벌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각종 필요한 광물이라던가 이런 희토유 이런 것들도 자원을 착취하는 양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선진국 내에서 발생한 이제 폐기물 같은 것들을 외국에다가 이제 수출의 형태로 수출의 형태로 하면서 그런 이제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환경적인 부담 같은 것들을 또 이제 개발도상국한테 외주를 하고 있는 것이 기후 식민주의의 좀 대표적인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에서 많이 반대되는 기후 식민주의 모델을 하나 소개를 드린 거고요. 또 여기서 이제 기후 식민주의와 더불어서 기후 아파르테이트라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기후 아파르테이트라는 것도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후 변화로 대난이 심각해져가지고 국토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국가들, 특히 이제 투발루는 2001년에 이제 국토 포기 선언을 했었죠. 그런 국가들은 진짜 그 자기의 땅에서도 벗어나야 될 기후 난민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선진국들은 그런 기후 위기를 맞았을 때 그냥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력으로 어떤 기후 위기에 어느 정도의 적응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UN 특별보고관인 알스턴이 이제 현재 이제 부자들은 더위, 기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 세계는 극심한 고통을 받는 기후 아파르테이트 시나리오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기후 아파르테이트라는 단어들도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프 부텔의 책인 물이 몰려온다라는 책에서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각종 전염병이라던가 아니면 국토를 예전에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서 기후 아파르테이트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린워싱은 왜 뜬금없이 나왔냐? 그 뒤에 이제 동야피님이 설명을 좀 더 해주실 건데요. 이스라엘이 현재 되게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 같은 것들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워싱이라는 건 일단 우선 녹색 분칠이라는 뜻인데요. 뭔가 요새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이 세계적인 공동 의제가 되면서 지속 가능성하고 친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요인으로 부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잘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친환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는 것을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사례를 들으시면서 저런 게 그린워싱이구나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린워싱이라는 것을 하면서 배출 원인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걸 감추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린워싱의 사례인데요. 금융권에서도 최근 ESG라는 거 되게 핫하죠. 이런 거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ESG 상품 이렇게 하면서도 친환경에 반하는 분야에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탄소 배출 감축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탄소 배출 원인들을 해외로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그린워싱의 사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 이제 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짤막하게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게 이제 1930년대부터 60년, 60년대부터 90년, 90년대부터 2020년의 그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대단히 이제 건조해지고 있는 게 사진으로도 봐도 조금 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관찰하면 아시겠죠. 좀 더워지고 있고 건조해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클라이마 사우스 프로젝트라는 데서 이제 지중해 동부 지역의 영광 강수량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2100년까지 지중해 동부 지역의 연간 강수량 최대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구 평균 온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2.2도씨, 5.1도씨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스라엘 점령 지역하고 서안지구, 가자지구 요 지역들이 특히나 이 분열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기후변화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관적인 데이터 수집이라던가 평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되게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렇게 좀 분열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 가뜩이나도 더 빨리 이제 기후변화가 진행이 될 것 같은 지역에 기후변화 대응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가지 이제 팩트 체크 이런 건데요.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분들보다 8배나 더 많은 물 소비를 하고 있고요. 연간 인구당 전기 사용량도 거의 6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농업하고 유목업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점령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기후변화 적응 여건은 더더욱 열악해지고 건조한 지역의 사막화 역시 가속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뒤에서 좀 더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들을 제가 그냥 몇 줄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기후변화 가속화입니다. 기존 팔레스타인인들이 관리하던 건조한 땅을 방치해서 산업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있는 거고요. 기후변화 대응의 역량도 좀 저하되었습니다.
지역의 인프라를 이스라엘이 파괴하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또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없도록 유도를 하면서 인구를 밀어내는 정책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이 결국 기후 아파르테이트라던가 기후 난민을 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린워싱으로 국제적인 개입을 좀 방지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팔레스타인이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이스라엘 기후변화를 완화시킨다는 약간 프로파간다적인 그런 활동으로 국제사회 개입을 막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라 연구원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기후 위기를 바라봐야 하는 본질에는 해묵은 제도적, 역사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기후 정의의 문제로 기후 위기를 바라봐야 하고, 그 중에서 기존의 경제적이고 젠더적인 불평등 혹은 남반구, 개도국에 대한 식민주의 이제 피해자인 약자들을 더욱더 기후 위기,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데 힘든 상황으로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큰 주제이기도 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점령, 아파르테이트다라는 내용까지 다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덕야핑 활동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그리고 그것이 야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지역별 기후 이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 정야핑입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을 당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그 군사점령지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 모두에게 가하는 그 억압의 시스템이 아파르테이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근데 그거를 기후변화랑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몇 년 전부터 팔레스타인이 기후정의 이슈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 기후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많은 연대 접점을 만들어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식민화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예루살렘에 되게 큰 산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목이 우거진 곳이 이렇게 되게 황폐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팔레스타인이 지금 여름이 2달 이상 길어지고 홍수나 산불 이런 것도 되게 많아지고 그런 기후 위기의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 산불로 드러난 게 되게 놀랍게도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600년 이상 지어온 계단식 농업의 그 역사적인 증거? 역사적인 유산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서면서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계속 그 농사 짓던 땅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지우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번 기후 그 산불 때문에 나무들이 사라지면서 이 땅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살아온 땅이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던 거죠. 이 계단식 농업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계속 하고 있고, 이거는 바티르라고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예루살렘 인근의 마을입니다. 근데 제가 예루살렘 얘기를 지금 팔레스타인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얘기를 한 걸 보고 혹시 왜 팔레스타인 얘기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데 자체가 동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서쪽은 이스라엘의 관할하에 두고 동쪽은 장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삼는다. 이게 국제사회의 합의인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동예루살렘을 불법적으로
자기네 영토로 병합을 한 거고, 그 위에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대사관을 동예루살렘 위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위에다가 대사관을 이전했고, 그리고 뭐 영국에서도 따라서 이전하겠다고 뭐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식민화해온 역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팔레스타인 식민화 역사를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지도가 이거예요. 되게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지도인데요. 원래 그 1948년이 이스라엘이 건국된 해입니다. 그 말은 그 전에 이 땅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우는 국가가 설립되지는 않았던 땅이고, 뭐 오스만의 지배를 받았던 땅인데, 여기에 살았던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는데 대다수 인구가 아랍인이었고,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사는데 더해서 유럽에서 이 땅을 유대인만을 위한 국가를 세우겠다고 그 의도적으로 이주해온 시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9세기 말부터 들어와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민족만을 위한 국가를 세우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1948년에 이 하늘색 영토 이만큼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렇게 이쪽 가자지구랑 이쪽 서안지구로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남은 이 줄어든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1967년에 이스라엘이 군사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면 이 역사적으로 원래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점령당한 이 조그만 서안지구,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이곳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다 그러면 서안지구랑 가자지구인 거고요. 동예루살렘까지. 그리고 1995년에는 오슬로 협정이라는 거를 팔레스타인 쪽과 이스라엘 쪽이 맺어요. 이거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에서 이 48년 이후에, 특히 67년 군사점령 이후에 되게 그 군사점령에 대한 저항을 엄청 격렬하게 해왔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지도부를 더 이상은 그렇게 계속 싸우게 놔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쪽의 저항운동을 아예 그 자기네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팔레스타인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어서, 그 오슬로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이 작은 서안지구 땅 중에서도 62%는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직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정부가 통치하도록 놔두고 나머지 지역만 자기네가 뭐 자치를 하겠다는 그런 협정을 맺었고,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안지구의 62%는 지금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군사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사건을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아랍어로 나크바, 우리말로는 대재앙이라는 뜻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난민이 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서 아직도 이스라엘, 원래 자기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갈 권리를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부정당한 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에도 난민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에 건국되면서 인종청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추방도 당하고 도망도 갔을 텐데,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뭐 팔레스타인의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살던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고 해서 이 서안지구랑 가자지구 안에도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주변 국가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 그린 라인은 아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들어섰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뭐 1년 넘게 했는데 49년에 그 휴전을 했고, 이 휴전선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뭐 거의 뭐 확정된 영토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유엔에서 할당해준 그 땅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때 그 전쟁에서 거의 뭐 승리를 하면서 들어선 거고, 이때 만든 휴전선이 지금 뭐 영토 분할선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 이스라엘이 들어선 것 자체도 문제적이고, 유엔이 이 땅을 갑자기
갑자기 막 유럽에서 이사 온 유대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이 사람들 국가를 세우게 할 거다, 너네들은 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걸 애초에 유엔의 분할 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뭐 이스라엘이 건국돼서 지금까지 자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뭐 불법이라는 말을 초월할 정도의 행위들이라서 이거를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입장인 거랑 관계없이 지금은 너무 점령 상황이 오래돼서 이제는 이 좁은 땅에라도 이 서안지구랑 가자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에라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점령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땅에 원래 살던 난민들은 돌아올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이제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미국 빼고, 미국은 그냥 아예 지금은 거의 뭐 이스라엘의 말을 거의 지지해주고 있는데, 이 전체가 유대 국가가 돼야 된다는 거를. 근데 어쨌든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국제사회에서 이 쪼그라드는 땅에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고 해도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계획은 완전한 인종 청소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 땅에서 모두 내쫓고 유대 민족만을 위한 국가를 세우겠다는 거. 근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만 군사 점령했던 건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을 다 이렇게 67년에 팔레스타인이랑 시리아 골란고원이랑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까지 다 점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82년에는 레바논을 쳐들어가서 2000년까지 레바논 남부를 점령을 했었고요. 근데 레바논과 이집트에서는 철군을 했고, 지금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골란고원, 시리아의 골란고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다가 자행하는 짓들을 시리아에서도 거의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면 1967년 3차 중동전일 때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불리우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을 군사 점령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국제사회에서 합의는 이 점령된 땅,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이것만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의 정착형 식민주의가 팔레스타인이 처한 기후 위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정착형 식민주의는 식민자들이 마치 미국이나 뭐 호주 그런 데들의 역사랑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특히 유럽에서 그 원주민이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완전 무시하고, 그래서 인종 청소하는 방식으로 몰아내고 자기네가 여기서 정주하고 살면서 자기네만을 위한 국가를 만든다는 건데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지역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인데요. 서안지구는 높이 8m, 이게 8m예요. 이런 높은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맞닿은 아까 보여드린 그린라인 휴전선, 그 부분이 다 이 장벽으로 2002년부터 세워져서 이걸로 지금 다 둘러싸여져 있고, 서안지구랑 가자지구랑 바로 갈 방법은 없고, 서안지구에서 가자지구에 가려면 이 장벽마다 설치해 놓은 군사 검문소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검문을 받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만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가자지구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안지구랑 가자지구가 소통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심각한 문제를 많이 낳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04년에 이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 소용없고, 그 뒤로도 이스라엘은 뭐 계속 지어가지고 지금은 다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거를 다 지은 정도가 아니고 가자지구에다가도 또 장벽을 세웠어요. 가자지구는 밑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봉쇄 때문에 밑에 터널을 뚫어서 가자지구 사람들이 그 물자를 이스라엘이
뭐 그냥 뭐 식료품 같은 것조차도 이집트 쪽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하게 막으니까 밑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집트랑 이렇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불법적으로 교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겠다 그러면서 지하로 서한 지구는 이렇게 높게 세웠다면 거기는 지하로 막 몇십 미터를 타서 밑에까지 터널까지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 지구를 둘러쌌다는 장벽이 이건데요. 이게 단순히 서한 지구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고 통제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루트를 서한 지구 안쪽으로 이렇게 따요. 이게 확대된 지도인데 이게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게 그린 라인이면 이 빨간 라인으로 이렇게 더 안쪽으로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토들까지도 다 불법적으로 병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라색들이 그 유대인 정착촌이 불법 정착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사 점령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제네바 협약상 자기가 군사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이렇게 되게 많은 정착촌을 지어서 되게 조직적으로 국가에서 시스템화해서 그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로 전쟁 범죄입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에 더해서 이 정착촌끼리 연결한다 그러면서 땅까지 다 더 빼앗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에 만약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뭐 자기네는 너무 싫지만 들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최대한 자기네가 영토를 많이 가져가려고 되게 다양한 그 나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아라크사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무슬림 사원이 있는데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되게 놀랍게도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사원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을 특히 이 사원이 있는 이 지역이 되게 자기네한테도 중요한 곳이라 그러면서 여기를 항상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이 밑에 뭐 유대인의 템플 마운트라는 뭐 유적이 있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되게 뇌관이에요. 그래서 뇌관인 줄 알고 이미 2000년에도 이스라엘의 그 당시 총리인가 하는 정치가가 여기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자체가 그 양쪽에서 봤을 때 이게 되게 도발인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발하러 간 거고 팔레스타인에서는 거기에 맞서서 인티파다 민중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정도로 엄청 그 중요한 도발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발을 그 뒤로도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무장한 군인들이 아까 말한 그런 유대인 불법 정착민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유대인 정착민들을 호위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 안에 쳐들어가서 이 그 신도들 그냥 예배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막 다 때리고 이 안에 총 쏘고 해가지고 뭐 사람도 죽이고 안에 건물도 다 부시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이게 종교시설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좀 되게 크게 반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을 편들던 사람들조차도 되게 비난을 했었는데 올해 4월 달에 또 이렇게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별로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만큼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올해는 심지어 쉬린 아부 아클레라는 팔레스타인의 되게 유명한 기자를 죽이기도 했는데 그분이 그 크리스찬이라서 그 시신이 교회 병원에 이렇게 안치돼 있었는데 교회 장례식장에 거기까지도 쳐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차원에서도 그 팔레스타인에서 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세계적으로 그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일상적으로 군인이 쳐들어가서 체류탄 쏘고 신도들도 막 다 신도고 뭐 어린이고 상관없이 막 다 잡아가지고 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랑 서한지구에서 대표적인 이슈가 가옥 파괴예요. 사람들이 아까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자기네 영토라고 불법으로 병합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국제법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면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건물을 지으려면은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데 사람들이 집을 뭐 고치거나 다시 지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무허가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물을 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이제 짓고 있는데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지면 그때 가서 이거 불법 건물이다 하면서 부수는 거죠. 아니면 뭐 우리가 부수면은 너가 벌금도 내야 되고 이 현대중공업 불삭기 같은 거를 동원한 장비 비용도 내야 되니까 네가 직접 부숴라.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시에서 가서 부수거나 자기가 부수거나. 그래서 지금은 그 자기가 부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거는 따로 집계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숫자가 그냥 가끔씩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리포트만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대표적으로 집을 부술 때 쓰이는 장비가 현대중공업의 굴삭기이기 때문에 여기 이 현대라는 로고가 너무 선명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장비 중에도 현대를 되게 강렬하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놀랍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되게 이 가옥 파괴 문제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에 굉장히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인상에 근거한 그런 게 아니고 2012년에 팔레스타인 인권보호관을 지냈던 뭐 리차드 포크라는 그분도 현대중공업을 찝어서 그거는 가옥 파괴를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그 불법 정착촌을 짓는데 현대중공업의 장비들이 사용되는 게 되게 불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되게 그 현대 말고 영국의 JCB라는 장비가 있는데 JCB랑 현대랑 사용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뭐 이유를 모르겠는데 유엔에서 그 이스라엘 불법 점령에 가담한 기업들 리스트를 뽑았는데 거기에 JCB는 들어가고 현대는 안 들어갔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왜 안 들어갔는지 좀 납득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국제사회 규범에서 봤을 때 이 현대중공업의 이런 그 불법행위에 장비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불법적인 그 점령에 대한 공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안타깝게도 이거 12월 24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리고 아까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이 서한지구랑 독립을 살려면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한지구 인구가 300만 정도 돼요. 근데 거기 사는 유대인 정착민은 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까지 하면 총 65만 명 정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정착촌에서 살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이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에는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서한지구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는 자기네는 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적진의 한복판에 민간인이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거거든요.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 바로 그냥 그 마을 안에 쳐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자기네끼리 사람들 다 내쫓아내고 자기네끼리 마을 짓고 사는데 어떤 뭐 헤브론 같은 데 가면 그냥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내고 다 못 쫓아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네가 무장하고 항상 총 들고 다니면서 막 조깅할 때도 총 들고 유모차 끌고 가면서도 총 들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폭력성이 상상을 초월하게 심각해요. 저는 지금 차량을 태운 최근 사진 한 장을 갖고 왔을 뿐이지만 이 사람들이 되게 그 식민자의 마인드가 되게 잘 드러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군대도 사실은 뭐 되게 뭐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자기네가 뭐 팔레스타인의 무슨 무장 전투원을 죽일 때 어린이도 뭐 몇 명 정도는 죽여도 된다 이런 자기네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 군인들이 폭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군인들이 그렇게까지 불법행위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나마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지만 어쨌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정착민들은 완전 막무가내인 거예요. 아무것도 예상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정착민들의 불법행위가 더 물리적으로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도 뭐 차로 그냥 지나가는 팔레스타인 사람 치고 왜냐면 자기네가 서한지구 들어가서 사니까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계속 접점이 있단 말이죠. 차로 사람을 치는 일도 되게 흔하고 뭐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집 안에 살고 있던 뭐 아기를 포함한 뭐 일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슬람 사원을 엄청 공격을 해요. 그래서 가서 낙서하고 유리창 다 깨고 그냥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팔레스타인이 중동이니까 약간 뭐 물이 좀 부족할 것 같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팔레스타인은 대수층에 물이 되게 풍부하대요. 그래서 그 물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는 심지어 라말라 팔레스타인의 저희 주요 도시에는 연 강우량이 런던보다 많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랬는데 이 수자원을 당연히 유대인 불법 정착민들이 더 가져다 쓰고 있고, 그래서 수자원을 수탈하고 공급을 통제하고 개발을 방해하고 또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스라엘의 사기업과 공기업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아파르테이트 체제를 만들어서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올리브 나무가 그 팔레스타인의 그 환경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농부들의 되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근데 67년 군사점령 이후에 2012년에 나온 그 집계였는데 올리브 나무 80만 그루가 뿌리를 뽑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스라엘이 그린워싱을 하는 되게 대표적인 일인 거죠. 바깥에다가는 자기네 맨날 나무 심는다고 광고하고 돈을 해외에서 막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무들을 다 뿌리 뽑고 있다. 이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괴롭혀서 쫓아내려고 하는 작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진이 좀 옛날 거를 가져왔지만, 팔레스타인의 서안지구의 62%를 이스라엘 군사정부가 통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은 뭐 행정 서비스 이런 것도 다 이스라엘 군대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 짓는 거 이런 거 허가도 다 이스라엘 군대한테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이 아무 인프라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물도 다 물탱크 만들어서 물을 자기네가 차 끌고 가서 물을 수급을 해야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열 지별판을 되게 많이 설치해놓고 이렇게 자가 발전기를 써요. 근데 이것도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되게 많이 그 후원자들 모아가지고 이런 거를 사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분이 또 이거 뭐 허가 안 받은 거라 그러면서 항상 몰수를 합니다. 최근에도 몰수하는 케이스가 최근에도 있었는데 되게 잦아요. 근데 몰수할 때 뭐 하나만 하는 법은 없죠. 뭐 집 다 때려 부수고 이러는 일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안지구 마사페르 야타라는 마을에서는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인종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여기도 방금 본 마을처럼 이렇게 뭐 사람들이 사는 거를 다 내쫓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은 이 마을은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거든요. 여기를 군사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이 선주민들을 다 내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내쫓고 있어요. 이 되게 넓은 지역이라서 계속 차곡차곡 실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서안지구에 이스라엘이 그 산업 폐기물 갖다 버리는 거 되게 지금 되게 심각한 이슈입니다. 지금 아까 하바라님이 발표하신 거에서 이런 폐기물 갖다 버리는 게 되게 대표적인 식민주의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폐석유, 하수, 오물, 그리고 뭐 전기 쓰레기, 화학 쓰레기, 뭐 건설자재, 그래서 그런 산업 폐기물들을 서안지구에다가 갖다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아직 여기까지 되게 막 파헤쳐가지고 연대하는 운동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서안지구를 살펴봤고, 잠깐 가자지구를 조금 볼 텐데요. 가자지구는 우리 아스마 아부 메지에드님을 섭외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 이따가 또 질문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짧게만 보겠습니다. 가자지구가 2007년에 육해공이 완전히 봉쇄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를 뭐 해외 유학은 고사하고 그냥 물자가 당연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100% 이스라엘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 거고, 이스라엘이 되게 집단적인 형벌식으로 어느 기간에 그냥 물자 들고 나는 거를 막아버려요. 막으면 그냥 며칠씩 그냥 물자 없이 그냥 보사된 상태로 사는 건 거죠. 아니, 그리고 뭐 국경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국경에서 막 진짜 몇 주씩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2007년에 이렇게 사람들을 가둬둔 다음에 주기적으로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소규모로도 폭격을 하지만 대규모 폭격이 벌써 5번이 있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만.
근데 이거는 2014년 때 사진인데 이 뭐 학교 이렇게 다 부서진 상황에서도 공부를 하는 뭐 그런 되게 상징적인 사진이라서 가져왔지만 지금도 지금 몇 주 전에도 똑같이 가자지구를 폭격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서는 계속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가자지구 인구가 220만 정도인데 그 중에 70%가 난민이에요. 그래서 난민들이 대부분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땅에서 인종청소 당했던 거고 그래서 돌아가겠다, 귀환하겠다 하면서 가자지구에 엄청 많은 주민들이 2018년부터 거의 2년 동안 매주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휴전선 쪽으로 향하는 집회를 이렇게 열심히 했었지만 이때 이스라엘의 이 비무장 민간인들 그냥 시위 참여자가 아니라 구급대원들, 뭐 의료진, 기자 할 거 없이 다 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열심히 투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뭐 거짓말을 하면서 뭐 저 집회는 중단이 됐었어요. 아무튼 가자지구는 지금 하수처리 시설이 파괴되고 그 하수처리가 잘 안 되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2017년 여름에 폭염을 피해서 바다에서 수영을 한 5살짜리 아동이 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게 이런 오물 때문에 죽은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도 이 수질 관련해서 되게 많은 질병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같은 게 다 파괴됐기 때문에 전기를 이스라엘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 4시간 전기 공급할 때도 있어요.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 여름에 그럼 냉장고 뭐 돌아갈 수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따 아스마님이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 농지도 다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생긴다. 농지가 유기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더해서 이스라엘이 뭐 드론으로 파슬리, 완두콩 등등 밭에다가 제초제를 살포해서 일부러 농민들이 키운 작물을 죽이고 있습니다. 되게 뭐 심심하면 한 번씩 가서 살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탄소 배출량도 높고 석유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 그 연안에서 특히 가자지구에 속하는 그 바다에서까지 천연가스를 추출해서 지금 유럽에 추출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또 팔레스타인 기후 정의 이슈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냐면은 그 자원 수탈당하는 것까지 더해져서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아스마님한테 더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린워싱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요.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말하는 건데 저희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48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은 1948년에 원래 팔레스타인에 그 이스라엘이 들어선 거고 그 팔레스타인에 여전히 이스라엘 인구의 18%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이스라엘이 인종 청소를 막 그렇게 학살하고 추방하고 했지만 당연히 그 많은 사람을 다 쫓아낼 수 없었고 다 지워버릴 수 없었고 그래서 여전히 인구의 18%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을 48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48년 팔레스타인에서도 군사 점령지만이 아니라 그 여기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 아파르트헤이트 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65개 이상의 법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차별하고 있어요. 그 지위가 다른 거죠. 유대인과. 그리고 뭐 여기는 마치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건국하고 나서는 되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군사점령에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쨌든 이스라엘 내에서는 민주적으로 뭐 하려고 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팔레스타인인에 대해서는 한 인종 집단에 대해서는 66년까지 18년 동안 군사정부가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이거를 아무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죠. 민주주의 정의에서. 그리고 이 48년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 지금은 난민이 된 사람들의 귀환권을 뭐 영원히 부정하고 있고 2018년에는 헌법적인 위상으로 유대민족 국가법이라는 거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팔레스타인인이든 또 다른 뭐
뭐 로마든 다른 소수민족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그 유대민족 국가다, 유대인만을 위한 국가다라고 헌법적인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무슨 사막에 꽃이 피었느니 뭐 어쩌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낙갑, 뭐 이스라엘 아래쪽인 네게브, 이스라엘 말로는 네게브라는 사막에 계속 나무 심기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그 주이시 내셔널 펀드, 유대민족 기금이라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전 세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내고 숲 짓는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미국의 유대인 활동가들이 만든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이게 뭐 대표적인 이스라엘이 그린워싱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베두인들이 원래 선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을들을 파괴해서 이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몰아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살아왔는지랑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 자기네가 지정한 구역에 모든 베두인 몰아넣고 마을들은 계속 파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떠나지 않죠. 그래서 한 마을은 알-아라키비라는 마을은 200번이 넘게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한번 파괴했고 그 뒤로 사람들이 계속 가건물을 짓고 안 떠나고 사니까 계속 200번이나 와서 건물을 파괴하고 어떨 때는 사람도 죽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성공한 마을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또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를 성공한 다음에 나무를 심고 있고, 그리고 시리아의 골란구원에는 풍력 터빈이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시리아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여기 사는 그 예루살렘이나 서안지구랑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소비하라고 만들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 시리아 주민들과는 아무 협의도 없고, 오히려 시리아 사람들이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거는 그 권리 같은 거는 다 막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기후정의 이슈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특히 이스라엘의 아파르트 헤이트에 그린 한 구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짧게 BDS 운동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군사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이 철수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시민의 권리를 동등하게 이스라엘과 똑같게 보장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보장하라 하면서 그런 세 가지 요구를 걸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보이콧하고 점령 공모 기업에서 투자를 철회하고 이스라엘을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재할 것을 제재하는데 동참해달라고 전 세계에 호소를 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2005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되게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되고 있고, 이게 되게 잘 되다 보니까 이 BDS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불법이라고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미국의 뭐 30몇 개 주와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에서 BDS를 불법이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명시적인 보이콧을 못하게 하고, 그런 보이콧 운동을 하는 집단들의 뭐 되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누군가 불법으로 뭐 제소를 하면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법제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편으로는 운동이 그만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는 뭐 현대중공업이 팔레스타인의 그 가옥들, 그 집들을 부수는 거에 책임을 묻는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여기 BDS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의 그 전 시민사회, 뭐 정치 세력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이 BDS 민족위원회라는 단체 홈페이지에 그린워싱이랑 기후위기 관련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리고 연대를 호소하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더욱더 기후위기가 힘들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연을 요청드렸고 흔쾌히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막을 달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시간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게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25분 정도 되는
저희 준비된 그 발표 영상 보시기 전에 5분 미만으로 간단히 인사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젠더, 여성 리더십, 경제 정의, 청년 해방 등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계시는 아스마 아부메지에드 선생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Asma, you're live. 예, 저희 오늘 통역은 저희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 세라님께서 해주시겠고요. 네, 박수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Asma, you're live. 안녕하세요. 저도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가자지구는 Thank 지금 you. 낮 2시고요. 네, go on. Yeah. Thank you very much for hosting me, and I'll be with you after the session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you have.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 아스마 아부메제드 선생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또 경제적인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기후 위기의 젠더적 의미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강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자막 작업에는 권송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Remin Asma Abu Muzyed Nimida. Thank you very much for hosting me on this conversation about colonialism, climate justice, and Palestine. I am Palestinian living in the Gaza Strip and working on the intersection of gender economic justice as well as climate. And today I will be presenting more about the gendered implication of climate crisis under Israeli blockade in the Gaza Strip. And I will be presenting before looking at the gendered impact, just a brief about climate change and how we need to view climate change for Palestinian community a little bit differently from other spaces, because climate change is not the only threat or risk for Palestinian community. It is a risk amplifier or a threat multiplier, because already there is a lot of risks and threats that increases Palestinian community vulnerability. And it's important to stress that under occupation or in conflict context, people and communities have already depleted their resources, their efforts, and abilities to deal with that kind of the repercussion of the conflict. So when a climate crisis hit, they are less likely to have the resources to cope or adapt with climate change. And I'll go through some of the factors or how Palestinian community are already living and have been living over the past few decades before talking specifically abou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Just on a context overview, Palestinian communities have been suffering from occupation and have been under Israeli occupation for decades. Gaza in particularly is entering its 16th year of blockade, and these years has also witnessed 5 Israeli military aggression against Palestinian community that has resulted in a destruction of infrastructure, but also killing thousands of Palestinians, as well as the injury of tens of thousands of Palestinians. Now, the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Palestinian community is the growth in the demographic of Palestinians, where the current population is 5.2 million, but Gaza is considered an open air prison because of the blockade and because of the high population density in Gaza, and it's considered one of the most densely populated area. Now, the third characteristic is related to the economic fragility of the Palestinian context, where unemployment rate is about 26% for Palestinians. Now, that percentage differs between Gaza and the West Bank, with 15% unemployment in the West Bank, but in Gaza,
about half of the population are unemployed. Now, the percentage is extremely high for women, where 65% of Palestinian women in Gaza are unemployed. Now, that brings us to another layer of vulnerability that Palestinian community are suffering from, which is food insecurity, with 1/3 of Palestinians are food insecure, yet that percentage multiply to 62% for Palestinians living in Gaza, who are considered moderately to severely food insecure. Now, the access on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is a major barrier, and I will talk more about that when I'm discussing the agriculture sector. And of course, as you can see in the picture, but also after every military aggression on Gaza, the infrastructure and the constant attempt to rebuild an infrastructure that gets destroyed again results in an overall de-development and very limited access of the population to basic services. Now, the last factor or layer of vulnerability for Palestinian community in the Gaza Strip is related to the water crisis. Now, the water crisis is severe in the Gaza Strip, and it's considered by the UN reports that Gaza is unlivable. It was characterized as unlivable in 2020 due to the water crisis. What we see is, because of the high population density and growth, there is a demand on water and extraction that is 4 times the safe yield. But not only that, because Gaza is a coastal area that has access to the Mediterranean Sea, and because of the Israeli control over Gaza's resources, particularly water resources, and the over-extraction of the water, particularly in the 90s and early 2000s, what we see is that the coastal aquifer groundwater is below the sea level, and that results in a lot of seawater intrusion. Now,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96% of the Palestinian household do not have access to safely managed water that is free of pollution. Only 4 have access to water that is free of pollution. But also it means that, and that brings us back to the point where very limited infrastructure, only 1 in 10 household has a direct access to safe water. A lot of Palestinian households either had to go and buy water or depend on humanitarian aid to have access to water. And the management of the water within the household falls onto the responsibility on the shoulder of women to manage it, to ensure that it's clean, and to ensure that there is enough water supply for Palestinian household. Now, it's important to talk about agriculture when we are talking about the water crisis in Gaza, not only because agriculture is fundamental for the Palestinian food basket, but it's also fundamental for a lot of families' livelihood and source of income. Now, what we see is in the Gaza Strip, there is again infiltration of untreated and sometimes partially treated wastewater into the sea, which really destroy the whole marine ecosystem. But that kind of infiltration is also affecting soils and resulted in a lot of soil diseases that hamper a lot of farming communities' ability to grow vegetables and fruits. I'll dig deep into that in a bit, but before that I want to share with you an infographic that has been shared by and developed by Visualizing Palestine that really tries to summarize the thinking of how climate change is just another layer of threat and risk that Palestinians have to go through daily. And I'll give an example of May 2021, where Palestinians were going through all these of threats at the same time. Now,
looking at what is the climate threats that Palestinian community will face or are facing, we are facing increase in the temperature, increase in the sea level rise, and also extreme weather condition, as well as less or irregular rainfall. Now that, in addition to all of the factors that I have mentioned before, results in increase in the food insecurity, increase in the water insecurity, degrada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therefore loss of livelihood, and destruction as well of houses, of lands that people have to suffer from. In the gendered impact, it's important to have that foundation that I provided before talking about gendered impact of climate change. Now, in the gendered impact, I'll be focusing on 3 areas that is very clear of how climate change is affecting women, Palestinian women. But again, there are other aspects like solid waste and the impact of solid waste, and also extractive industries and other aspects that really need to be researched, yet it is under research in terms of the gendered impact of climate change on women. I'll be focusing on agriculture, energy, and health. In the agriculture aspect, I wanted to present what's the climate impact on agriculture in Gaza before talking about the gendered aspect. Now, in the agriculture in Gaza, it is characterized by small holders. So like it's farmers who are owning very small plots of land, who is doing agricultural labor at a very small scale that is very fundamental for their livelihood. And because most of the agriculture is at a small scale level, it means that they are more vulnerable to any shocks that is happening, whether it's natural hazards or like shocks in the markets. For example, in 2021, when the Israeli aggression happened, it destroyed one of the largest factory that is responsible for like importing fertilizers and pesticides. That resulted in a lot of farmers not being able to farm for a season because there isn't any fertilizers existing, nor they can afford the spike in the prices of these that were available. Now, agriculture sector in Gaza are suffering from about 3 factors. The first one is irregular and unstable rainfall pattern, and that means in the Gaza Strip during, for example, winter, we have intensity of rain in a fewer days compared to like 30 years ago. So if 30 years ago water would fall for 44 days across all winter, nowadays it's gonna fall for 33 days. So it's lesser day, and because it's lesser day, it's more intense water and intense rainfall. Now the result is that because it's very intense, the soil is less likely to absorb that water and refurbish the aquifer. It's more likely for this water to run off to the Mediterranean, causing a huge loss for something that is fundamentally needed. What we also see that the second element of how climate is impacting agriculture is related to increase in the temperature that affects what type of crops could be tolerant to that heat, what type of fruits, trees that could be tolerant. And the third aspect is the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extreme weather conditions like heat wave, humidity rise, and the humidity rise is increasing the varieties of diseases that face crops, and of course violent winds. And the fourth element, and particularly in the southern area of the Gaza Strip, is that drought is more likely to hit the southern area of the Gaza Strip, and there is a prediction that drought will be ranging from normal to severe droughts.
the southern area of the Gaza Strip is agricultural and rural area. So we are already witnessing the impact of water salinity on these areas, but they are more likely to be jeopardized, and the working conditions and the employment opportunity are more likely to be jeopardized in the coming few years. And the families over there will be more likely to suffer from food insecurity because of the loss of the income due to the potential drought that is coming. And the last aspect is related to a risk of flooding. In Gaza in 2013, there has been huge flooding in 2020, flooding of agricultural land that exists in the eastern and the southern part are also is becoming more frequent across the years. And the eastern and the northern part of the Gaza Strip are agricultural land that is responsible for the food basket in Gaza. Now, how women are being affected in all of this, particularly in agriculture, about 87% of the agricultural daily labor is being conducted by rural women. And women are contributing to agriculture through family labor, where any income earned is being used by the family to secure their income. Now, all these risks, climate risks on agriculture, it means that rural women who exist in the southern part or eastern part and the northern part of the Gaza Strip are more likely to lose their livelihood, are more likely to lose even their source of income if they are waged agricultural workers, but also to bear the responsibility of managing the household expenses due to the loss of that income. So that is one aspect. Another aspect is the repercussion of damages to crops and yield and agricultural yield on women who are not directly working in the farms. So if we look at where women are concentrated, they are owning a lot of food processing units. And in the food processing, a major component of the raw material is crops and vegetables and fruits that is cultivated in the Gaza Strip. In the cases of heat wave or floods that affect that agricultural yield, prices are more likely to go up, and women who are owning these businesses and the workers in these businesses are less likely to be able to afford the cost of buying these raw materials. And that would result in downsizing their business and therefore a loss of income for their workers and also a loss of their income for themselves. We have seen that in examples where, for example, water salinity has destroyed a lot of grape farm in the area of Rafah in southern Gaza, and women who are dependent on selling the grape leaf to families that cook, for example, stuffed grape leaves, were not able to function during these or have reduced their business operation during these times. But most importantly, as I mentioned, women are responsible for a lot of agricultural labor, particularly in vegetables production, which is more likely to be impacted by climate change, extreme weather conditions compared to fruit, for example, tree, and that would result in more food insecurity for their families. As I mentioned, one of the cases where different layers of vulnerability on risks and threats were happening at the same time was during May 2021, where a heat wave was already happening during May. The Israeli military aggression took place, and COVID was also COVID measures was also in place. So a lot of women, Palestinian women who were owning their farms or working in a farm, were not able to leave their houses due to the fear of losing their lives because of an airstrike, were not able to reach their farm
And therefore, due to the heat wave, the whole crop was lost during May 2021. And what happened is that they were not able to go back into plantation after the aggression, as the whole profit or sales and revenues from that season was lost. And most of the farming household would use, for example, seeds and fertilizers on debt, and they will pay back after the season, after they sell the season. So during that May 2021, a lot of farming families has lost that income, and they fell into more debts. And we did have a lot of women-led businesses that has lost their livelihood. They had to lay off a lot of their workers, female workers, and witnessed an increase in food insecurity. Now, another aspect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crisis is related to health. According to Ministry of Women Affairs, the consecutive aggression on the Gaza Strip resulted in a pollution of air and water that has affected pregnant women's health and resulted in a lot of birth defects and increase of cancer rate among women. Not only that, the water crisis and pollution results in 26% of the childhood diseases in Gaza due to the water, and that mean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aking care of those sick children falls into the women due to patriarchal norms. So women are the one responsible for, cooking and cleaning, and taking care of the elderly who suffer from heat wave, and also from children who suffer from skin-borne diseases as well as waterborne diseases. And that happens particularly in the absence of or in the collapse of the health sector and the inability to afford health services. As I mentioned earlier, the unemployment makes people cannot afford financial resources that can help them in coping to climate changes. And the third impact is that during heat wave and also during a loss of income due to climate change, there is an increase in household tension and psychological stresses that is associated with that, that is more likely in some cases to be translated into gender-based violence. And lastly, women have reported that heat wave, particularly during the summer, whether it's heat wave or increase in temperature during the summer, it prevented them from getting together and having a support network to each other and supporting each other, because the way their houses are structured and the way their houses exist in refugee camps mean that the spaces that they used to use become unbearably hot, that they cannot sit in these spaces anymore. And therefore, when they used to discuss about their own issues and problems, that is a space that they no longer can afford or can exist safely in anymore. And lastly, the gendered impact of energy. Gaza suffers from chronic electricity crisis since the start of the blockade, with an average of 6 to 8 hours daily. And that chronic electricity crisis result in high food spoilage, because people cannot turn on their refrigerator, and therefore food are more likely to get spoiled. Now, that food spoilage has two impacts. The first one is that women would have to buy food on a more frequent basis rather than buying their vegetables and fruits on a weekly basis. They'll have to do it on a daily basis. They have to cook on a daily basis. They have to do all the house chores on a daily basis. But also financially, the fact that they will have to do and buy frequently means financially they cannot afford that. So they are more likely to go into a coping mechanism of buying food that has less nutritional values. And what happens is that women end up doing so much labor, so much of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 that technology could have helped with.
For example, using a washing machine instead of washing by hand is not possible for a lot of women due to the electricity crisis. What happens is that women are left between two options. The first one is doing intense labor when the electricity comes, so doing 2 or 3 and 4 tasks at the same time, or having to do all of that manually and taking and suffering from time poverty. So these are some of the snippets on the gender impact of climate change on Palestinian women in the Gaza Strip. Of course, as I said, there are other aspects that still needs to be explored and covered in order to have a clear view on the spectrum of how climate change is affecting women directly and indirectly in the Gaza Strip.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to me, and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 받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의 기후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의 기후 식민지화를 왜 외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식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기후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서방국들이 어떻게 기후 식민지를 외면하고 있는지, 네,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스마님께 지금 여쭤보고 있고요. 이 부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In terms of how Israel is doing colonial practices against Palestinians, the strategy Israel is adopting systematic oppressive system. So number one is controlling the natural resources that Palestinians can access, such as water and land. And the confiscation of land has been going through decades, yet different alibis are being used. So on the land grab, natural reserve, the production or establishment of natural reserve are used to uproot Palestinians from their own communities. Another aspect is the expansion of Israeli settlement. So like there is the security narrative in order to control the land and deprive Palestinians from accessing that land. And that's very obvious in the West Bank, but also in the Gaza Strip in the access restricted area. Another thing related to access or control over water resources, where Israel controls 80% of the water resources in the West Bank, and that deprives Palestinians even from adapting to climate changes. And even when they have access to water, it's an expensive water that they can access to. And another example of direct how Israel control is through the military aggression on Palestinian, which leaves a lot of solid waste, leaves a lot of environmental impact on the agricultural land that is being targeted during airstrikes. Now, there is another lens, which is more indirect, where Israel controls even Palestinian ability to cope and have independence in terms of their environmental work, is the restriction on movement in term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help Palestinians to navigate these resources are usually restricted. On the question on why the West is still silent,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that really looks at how the West looks at valuable lives versus unvaluable lives. And in their opinion, Palestinians' lives are not valuable. And this is a continuation of the colonial legacy that the West have implemented a lot in the global South. Yeah, I just want to say, if it's okay, and I think the example of how the West is dealing with Ukraine versus Russia and like Israel versus Palestine is giving us a clear example on how when capitalist and colonial interests intersect, then of course the West will be looking at its own interest rather than the interest of oppressed people.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스마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은서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다양한 어감들이 이제 중첩되고 이제 점점 더 심화되는 현상이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한데 이제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뭐 GCF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기후 기금 등을 마련하고 또 팔레스타인에 크지는 않지만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분야 중에 특히 농업 및 일자리 지원이나 에너지 설비 지원 등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성들이 조금 더 그나마 안전하고 기후위기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가장 우선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Thank you. Thank you for the question. And I agree with you that Palestine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is highly aid dependent. But the question goes beyond the availability of aid or not, though the aid has been declining over the past few years. The question is how aid is being utilized and implemented and operationalized in Palestine. And yeah, so the question is about how the funds are being utilized in Palestine. What we are seeing is that most of the aid is going toward the development of Palestinians rather than actually ha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ll give most of developmental interventions are depoliticized in the sense that it does not look at Palestine as a very political country rather than they view development in isolation of the politics. So, for example, most of the aid goes for enhancing technical capacities of Palestinian as if the original knowledge of Palestinian does not matter. Building a startup, regardless of improving market, regardless looking at market in itself is function under occupation. So what's the point of, or it's not what's the point, what we have is a huge pipeline of qualified young women, but then there isn't any labor market that can absorb them because of the occupation. Even with, for example, the solar energy. In Gaza, people try to adopt solar panels in their houses to cover the electricity crisis. But then the batteries to have these solar panels operationalized, it need to cross to Gaza through importing, where there is a lot of restriction on the products and the goods coming into Gaza. So the quality of these batteries are usually low, it enters in a very small quantities, and therefore the cost of it becomes very, very high. So people cannot adopt it at large scale. So, for example, one of the largest environmental project that the Palestinian Authority is adopting is called the Greening Palestine, that plant olives and trees in different areas of Palestine. Now, this received fund from the Environmental Fund, the Green Fund, but then the point, like people plant these trees and then the Israelis uproot these trees due to the Israeli settlement violence. So any solution that really looks a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does not look at the political side is not a sustainable solution. 그리고 아스마님이나 야핑님, 바라님께 질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짧게 할게요.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아까 그 팔레스타인 현실이 자본주의와 식민주의가 결합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기후 문제 얘기 나오면 기후는 체제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에서 자본주의, 반자본주의적인 어떤 이제 실천이나 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되는 게 있으면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o there are different movements in Palestine. For example, the feminist movement is a feminist movement that really adopts like the anti-colonial, anti-capitalist agenda because really we see that you cannot talk about like feminism without talking about capitalism and colonialism and how they intersect within each other.
And I think also internally within Palestinian society, we also have work to do in terms of fighting how capitalists and capitalism benefit from our struggle internally as well as externally. However, it's important to look at the Palestinian movements during the 80s and how collective it was compared to now. And one factor that contributed is we call it the NGO. It's like making movements as an NGO. And when you do that, when you become an NGO, your main worry is about your source of funds, and therefore you will have to be obliged with donor funding. And yeah, there are some like think tanks that's Palestinians that really reflect that kind of intersectional analysis of the Palestinian context, particularly in terms of environment. 혹시 앞에 두 분 패널께도 질문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2주 전에 이 사전 녹화하면서 사전 미팅을 저희 활동가들이랑 아즈마님이랑 했는데 그때 정말 가자지구에 전기가 끊기고 전기가 없으면 인터넷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바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인터넷이 자꾸 끊겨서 한 2시간 내내 막 들리세요만 하다가 결국 녹화를 해서 보내주신 건데 네, 그것조차 네, 투지폰으로 되게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연결이 원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 아니면 혹시 오늘의 감상이라도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혹시 네. 나중에 그 질문사항을 네. 본인한테 할 수 있는지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Yeah, email is best. I'll put it on the chat box. 저희 그 소셜 미디어 채널 통해서도 한 번 더 안내드리겠고요. 오늘 그 강연은 그 애정연 그 유튜브 채널에 한 일주일 내로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이후에도 감상이나 홍보 또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7시부터 장장 2시간 반 가량, 아니 2시간 10분 가량 어려운 내용, 복잡한 내용들 아주 담론부터 정말 세세한 사례까지 알아봤는데요. 부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 저희가 네 인사 안내도 할게요. 네. 그럼 아즈마님 먼저 인사 먼저 할게요. Yes. Thank you everyone for listening in and for your interest as well as for hosting me. I wish I have better Korean vocabulary, but I promise that I will work on it so that if we have a next conversation, I'll be able to at least have a few sentences in Korean. Thank you so much.